검찰의 난에서 우리가 가장 분노했던 것 중에 하나는요.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인 것처럼 언론 플레이하는 검찰이었죠. 예전으로 한번 돌아가 보면요. 방식이 똑같았어. 노무현 대통령 모욕 주기는 언론을 통해서 빨대들이 거짓말 꺾고 국정원 동원되고 심리학자 동원돼서 논두렁식이 만들었고 최근에 여러분들 기억하시는 것 중에는 이재명 지사 재판할 때 지금은 다 까먹으셨을지 모르나 그 경찰과 검찰이 그 언론 플레이가 상상을 초월했잖아요. 그 지금 조국 장관으로 넘어와서도 마찬가지였고 역대 최고였고 조국 장관 건은. 근데 지금 장관이 바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의 언론 플레이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SBS하고 동아일보는 좀 심각해요. SBS 얘네들은 지금 그렇지 않아도 손혜원 의원 건에 뭐 끝까지 판다. 처음에 삼성 파는 게 나는 지금 생각하면 밑자락이었던 생각이 드는 거야. 삼성은 파줘야 이쪽 사람들이 인정할 것 같은 에버랜드 건. 그리고 바로 손혜원 의원 팠죠. 근데 얘네들이 이 결이 지금도 기억하시겠지만 논두렁식의 신동욱 앵커, 이승재 기자 그 작품 아니에요? SBS? 최근에 그 신동욱이 TV조선 가가지고 똑같이 강남 빌딩을 보도를 하더구만요. 근데 SBS가 지금 최근에도 검찰발 뉴스, 최근에 공소장, 그 공소장에 무슨 내용이 들어있고 검찰이 하는 이야기를 여과 없이 보도를 하는데 그것을 뭐랄까 어떤 평론 수준에서 비평할 수 있는 저는 일반적 국민적 능력은 없다고 봐요. 그러니까 사실상 다 뇌피셜 보도인데 그 뇌피셜 보도를 요구 없이 하고 있는 건 지금 SBS가 하는 짓거리. 이따가 뭐 동아일보 이야기도 다시 나오겠습니다만. 검찰은 알려줬습니다. 네. 이렇게 끝나는 보도들이죠, 전부 다. 더군다나 반론도 없어요. 무슨 보도를 할 때는 반론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검찰이 해준 말을 살짝 이걸 어레인지? 일본말로 우라카이? 그러니까 검찰이 준 대본에 자신들의 투만 좀만 달아가지고요. SBS 박헌식입니다. 예. 반론도 그 없고 또 나중에 그 보도가 잘못됐다고 치더라도 또 그거에 대한 정정 보도도 없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SBS 내에서 그 원래 그 보도를 할 때 이제 두 부서가 줄을 이루는데 하나가 기자들 중심으로 한 보도국하고 PD 저널리즘을 앞세운 그러니까 보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MBC도 예를 들어서 보면은 옛날에 기자들하고 그러니까 최승호 PD를 중심으로 한 뭐 PD 수첩 이게 보도 기조가 좀 다를 수 있는데 SBS의 보도국은 분명히 좀 연결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검찰하고 거기에 좀 반해서 지난번에 SBS PD가 그 카레 연대기 그러니까 박진홍 PD인가요? 그분이 했던 거는 좀 결이 다르죠. 그래서 SBS가 보도 그 단독을 많이 얻는 조건으로 검찰의 의견을 많이 대변하는 그런 보도를 내므로써 뭔가 이득을 얻고 있다. 이 구조를 그 지속적으로 보여준 거죠.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 때 그렇고 지금 그 검난 사태 때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 안에 충돌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늘 이런 식이고요. 최근에 그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 요거 비공개 뭐 할 때 저는 이제 매일 지상파와 웬만한 채널들 뉴스를 이렇게 스크랩하는 일을 해야 돼요. 팟캐스트로 나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근데 실제로 보니까 같은 사건을 MBC나 KBS는 일종의 이제 검찰의 주장 정도 그런 뉘앙스로 보도를 하는 반면에 SBS는 같은 내용을 세 꼭지로 내보내요. 그러니까 정보량의 차이가 있는 거지. 그치. 검찰 진짜 그거는 이 방송 시작할 때부터 했던 이야기 중 하나예요. 검찰이 언론사에 빨대 꽂아가지고,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언론사가 검찰에 빨대를 꽂아서 쪽쪽쪽쪽 빨아먹는 이 보도가 조국 장관 관련한 검찰의 난에서 가장 심각했던 사안인데 하나도 개선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나마 눈치는 조금 보는 것 같긴 한데 그 방식으로 검찰이 정치를 하고 SBS가 이상한 쓰레기 같은 보도를 하고 이게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좀 심각한 거지. 저희는 국민의 알 권리 보장 차원에서 그놈의 국민의 알 권리 취재한 내용을 보도하기로 했습니다. 이게 SBS가 그 청와대 선거 개입 의혹 녹취 파일 확보. 여기요. 녹취 파일 확보라고 지들이 헤드라인에 걸었다? 근데 실제로 녹취 파일의 내용은 안 나와요. 안 나오죠. 그러니까 마치 어떤 뉘앙스였냐면은 녹취 파일 확보했다고 하는 게 헤드라인인데 실제 보도는 검찰의 주장만 나와 있는 거예요. 근데 아시겠지만 일반인들이 뉴스를 볼 때 검찰의 주장을
뉘앙스만 살짝 보도하면 그게 사실이 돼버리잖아요. 검찰의 주장일 뿐인데. 그러니까 공소장도 해야 되는 시대적 어떤 사명이랄까 흐름이 있는 상황에 검찰이 갖고 있는 그 의견을 살짝 SBS 무슨 기자한테 단독으로 딱 보도를 주면은 그 보도를 사실화 시켜가지고 여론에서는 야 청와대 나쁜 놈들이네. 민주당 찍으면 안 되겠네. 그 지랄 하고 있는 거라고 지금. 그러니까 보도 준칙 보면은 그러니까 이런 그러니까 공소 사실을 공포할 때에는 상대방 의견을 반드시 달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한국 예를 들면 제가 이런 데이터에 굉장히 놀랐어요. 한국의 메인스트림의 언론들이 60%가 가짜 뉴스다. 이렇게 돼서 뭐가 가짜 뉴스지? 라고 봤어요. 봤더니 바로 육하원 측에 맞지 않거나 근거를 똑바로 되지 않거나 또는 이런 사실이죠. 한쪽에 검사의 주장만을 내세우고 그러면 반대쪽에 변호사 의견을 달아야 되거든. 그럼 안 달아버릴 경우에는 예를 들면 안 달 경우에는 변호사 그 해당 변호사의 의견을 요구했으나 응하지 않았습니다. 이거라도 달아줘야 되거든요. 그리고 반드시 검찰 주관자적 입장이라는 거 반드시 명기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걸 안 하는 건 가짜 뉴스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저는 이제 예를 들면 한교안 황빠들이나 뭐 이런 아이들은 원래 그런 놈들이니까 이 반도인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고 칩시다. 근데 우리 쪽에 의심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공소사실 공표와 관련해서 또는 추미애 장관 이번에 청와대 선거 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해서 기소장을 보이지 않는 거에 대한 문제가 원래 있잖아. 이게 범죄 행위더라고. 저도 몰랐거든요.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검찰의 주관자적인 입장에서 기소장을 작성하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공포될 경우에 우리나라에서 지난 70년 동안 언론과 검언 유착을 통해서 언론 재판에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3년 후에 5년 후에 무죄가 나와도 이게 그 사람한테 딱지는 벗겨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게 이민 재판이거든요. 그러니까 검찰의 권력이 지금까지 굉장히 높았던 이유는 이 언론을 하수인으로 만들어서 인민 재판을 한다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요. 인민 재판 후에 판결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렇지, 네, 판사가 시각이 달라져 버린다는 거. 그래서 이게 가중처벌될 가능성이 있어서 기소사실을 미리 공포할 때는 반드시 사회적인 큰 문제이거나 또는 상대방의 의견을 반드시 달아야 되는 것이 선진국형 법치국가란 말입니다. 우리나라가 그동안에 검찰 독재 국가였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절대 해서는 안 된다는. 그러니까 아니, 우리 쪽의 사람들도 이제는 이걸 받아들여야 돼요. 그렇죠. 네. 조국 장관님 그 사건만 봐도 그 뭐 검찰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증거는 차고 넘친다 했는데 아무것도 지금 없죠. 나오는 증거가 뭐가 있습니까? 보세요. 지금 정경심 교수의 스모킹 거는 강남 빌딩 강남 문자예요. 그럼 그래서- 나도 문제가 되겠네. 지금 검찰이 뭐뭐뭐를 확보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신빙성이 높은 걸로 결론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 메시지 뉴스에 대한 변별력이 떨어지시는 분들은 확정된 사실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 청와대가 선거 개입을 해가지고 완전히 부정선거한 뉘앙스를 굳히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지상파 방송을 제어가를 해줘야 되느냐 문제까지 저는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역사적 교훈도 없고. 그러니까 시간 지나고 나면은 나 국민들께 그런 얘기 하나 드리고 싶어요. 노무현 대통령이 뇌물을 받았다고? 시계 받은 거는 아니 논두렁에 버렸다고? 진짜 나쁜 사람이냐고 등 돌렸던 사람들이 돌아가시고 나서야 나중에 그렇지 않았다는 걸 알고 미안해하고 국민이 어쩌고저쩌고 국민의 여론이 어쩌고저쩌고 막 이 과정을 거쳤잖아요. 근데 그때나 지금이나 사실은 달라진 게 없어. 검찰이 안 달라졌고 아직도 안 언론이 하나도 언론이 하나도 안 오히려 더 달라졌어. 심해졌어요. 그러면 시간이 얼마나 많이 지난 뒤에 아 그때는 조국한테 미안했네 할 거야? 대법원 판결 나도 저놈들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무죄가 나와도 분명히 그럴 거예요. 사법부가 장악돼서 조국한테 무죄 내렸을 거라고. 결국에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이 극단적 선택을 하신 거예요. 내 결백을 증명하기 위해서. 할 수가 없어. 음. 결백을 할 수가 없다니까. 만약에 지금 노무현 대통령 살아계셨다면요. 지금도 그 논란하고 있을 거예요. 그럼요. 그런 상태일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언론사들아 제발 특히나 최근에 SBS나 동아일보를 보고 있으면은 정말 토 나오려고 해요. 음. 언론의 기본 ABC라는 게 있잖아요. 최소한 자기가 그러니까 다른 걸 떠나서 우리가 검찰이 나한테 계속 했던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검찰이 어떤 주장을 하면 그것을 검증해서 내줄 의무가 있는 거예요. 사실일까 아닐까. 근데
여기는 반론도 없이 검찰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살짝 어레인지 해가지고 사실인양 뭐뭐로 확인됐습니다. 뭐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개소리들을 하면서 결국 조국 장관 그 주변에 있던 그 모든 청와대 근무했던 사람들, 조국 장관 가족들 이미지 나쁘게 대한 혈안이 되고 있잖아요. 맞아요. 얘네들 스스로가 이렇다는 걸 알까요? 아니 근데 이네들의 프레임이 어쨌든 탄핵 정국까지 가겠다는 거기 때문에 청와대의 전체가 사실과는 무관하게 관련이 있다라는 것을 이미지화 만들기 위한 것인데 한번 보세요. 여기 지금 우리 권 PD가 얘기한 대로 신빙성이 높은 걸로 결론 내렸다 이런 확정이거든요. 이 문장은. 근데 아니죠. 어떻게 근데 이제 어떻게 할 언론에서 거냐면 신빙성이 높은 것으로 봤다 이렇게 돼야 돼요. 예, 봤다 결론을 내렸다. 아니 하면 안 봤다고 돼요. 주장했다까지 예, 괜찮아. 예, 그거까지는 괜찮아요. 어. 근데 뉘앙스가 아니 결론 내렸다 결론 이거 이렇게 확정이 되는 거예요. 돼버리는 거거든 문장상. 그러니까 이게 바로 가짜뉴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반적인 꼭지가 가짜뉴스가 아니라 이 내용 자체가 대한민국의 60%가 넘는 언론들이 메인스트림에서요. 언론들이 가짜뉴스라고 지금 판단하는 전문가들이 많아요. SBS가 제대로 된 언론이 되려면 검찰이 이걸 보도해달라고 SBS에 요청했다는 얘기까지 해야죠. 그렇죠. 아, 예, 그게 근거 출처를 밝히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용어 하나 말씀드리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보도가 이러이러한 뭐 방금 말씀하신 신빙성이 높은 걸로 결론 내렸다. 그럼 이거는 말 그대로 가능성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삶에서 가능성은 0.00001 있어도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근데 보도를 하려면 개연성 있는 보도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개연성을 만들려면 뒤에 논리적 구조, 그다음에 증거가 명확히 있어야 돼요. 근데 논리적 구조나 명확한 증거가 없는 상태에서 계속 가능성만 얘기하면 우리 모두는 다 범죄자입니다. 맞아요. 왜냐하면 그렇죠. 뭐 1%, 0.0001% 알려지지 않은 게 너무도 많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가능성만 가지고 검찰은 수사를 하고, 그리고 나중에 그 기우제식으로 하나씩, 아니 먼지털이식으로 하나씩 파내려 하는 거죠. 별건 수사를 통해서. 그래서 이걸 지금 언론이 옹호하고 있는 겁니다. 예, 검찰은 이 과정에서 몇 가지 의심스러운 정황을 포착해 김 지사를 소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의심스러운 정황이 뭔지를 알려줘야 될 거예요. 뭔가 있네 라고 해놓고는 그걸 끝. 그리고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잖아요. 지금도 기억하시겠지만 정경심 교수가 표창장 위조했다는 그 건에 대해서 말도 안 되는 여러 가지 보도가 나왔었죠.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정정 보도한 새끼들이 있어? 지금 검찰이 이중 기소했던 그 공소장도 지금 아직도 그게 해소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니까 이런 쓰레기들은 그러니까 기레기라고 하는 거고 언내기 하는 거예요. 혹시나 가끔씩은 우리 뭐 소위 말하면 쓰레거시 미디어들이 이 유튜브나 이거 본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 팟캐스트 되게 많이 봐서. 근데 저는 정경심 교수에 대한 견해는 확실해요. 왜냐면 그러니까 이게 있는 거거든요. 공무원에 대한 별건 수사는 저는 어느 정도 공직사의 부패를 막기 위해서 전 필요하다고 봐요. 만약 인지한다면. 그런데 지금 정경심 교수 표창장 문제는 사인 간의 문제거든요. 근데 이거를 조사해서 이게 만약에 범죄가 행위가 아니면 그 이후에 압수수색을 통해서 받아지는 별건 수사는 전부 다 저는 각하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건 수사 자체가 잘못된 거다. 왜냐하면 사인에 대해서 별건 수사는 이건 사찰에 가까운 거거든요. 예. 컴퓨터를 뒤져봤더니 뭐가 나와. 너 잘됐다. 또 고소할. 핸드폰을 봤더니 또 뭐가 나와. 그러면 나 같은 경우는 서울에 첫날 올라왔을 때 엄마 내가 대우빌딩 반드시 사서 엄마한테 선물 줄게. 이것도 대우 빌딩 전라도 놈 다 촌놈들의 꿈 아니었어요? 역사적인 서울역에서 딱 내리면 어마어마하게 큰 매번급 대우 빌딩을 보면서 입을 벌리면서 나도 돈 벌어서 저거 하나 사야 되겠다. 이거 다 범죄거든. 예. 그러면 그 표창장만 빼고는 나머지는 다 나는 기각해야 된다. 정경심 문제는. 조국 문제는 다른 문제다 이거는. 예. 예. 그러니까 난 지금도 아쉽다니까. 그 조국 장관이 법무부장 막 임명됐을 때 프레임 싸움에서 졌던 거. 맞아. 적극적으로 항변하면서, 그러니까 그게 이재명 지사 재판, 노무현 대통령 재판의 그 스킬이었거든. 초반에 엄청나게 때려요. 그렇지. 그래가지고 정신 못 차리게 해놓고 완전 나쁜 놈이 만들어 놓고 나면 그때는 여론 싸움이 무조건 지니까, 그리고 나서 그거 이겨내느라고 얼마나 힘들었냐고. 자, 그렇다 치고 어쨌든 SBS 지켜본다. 끝까지 판다 우리도 씨발. 자, 그 과정에서 지금 정경심 재판 담당 판사가 교체됐죠. 여기 되게 설왕설래 말이 많더라고요. 임기가 꽉 채워져 가지고 결국은 뭐 바뀐 거라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이제 김명수 대법원장 욕하시는 분도 있고, 그런데 나는 이 정경심 교수에 대한 이 재판 판사의 교체가 나쁘게만 작용할 거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송인권 판사의 이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에서 서울 남부지법으로 이동했죠. 지금 근무 연한 3년을 다 채워가지고
더 이상 있을 수가 없었다. 그러면 애초에 재판을 시작할 때 그런 어차피 재판이 뭐 이런 재판이 뭐 하루 이틀에 끝나는 게 아니었으면 그렇게 배당되는 것도 좀 이상한 시스템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연속성 통상 그 판사 그 인사가 2년 내지 3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3년으로 딱 정해진 건 아니고, 그러니까 2년 있다가도 발령될 수 있는데 3년이라는 연한은 다 채웠기 때문에 대법원장 입장에서도 어쩔 수 없이 발령을 낼 수밖에 없는, 그래서 재판부를 변경하는, 이게 뭐 부정적으로 보면은 음모가 있다 이렇게 느껴지지만 인사규칙을 따라야 되는, 또 법정신에 입각해서 인사를 해야 되는 것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뭐 그냥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이거 아무런 문제 없어요. 제 재판 김학의 재판 있을 때 있잖아요. 정말 그 여성 판사분이 이거 재판할 수 없다 하고 검찰에 밀어놔 버렸거든요. 근데 인사발령 나고 나서 유죄 때려버린 거야. 희한한 놈이 와서. 그러니까 이런 비일비재하는 거예요. 판사가 재판하다가 인사발령 나서 재판장 바뀌어서 기일 연장해서 다시 받고 하는 건 뭐 일반 사건에서도 비일비재한데, 이게 무슨 뭐 이거를 의혹의 눈으로 본다는 건 너무 웃기는 것 같아. 이게 바로 프레임이야. 아 그러니까 이제 이 일부 SNS에 가면은 그렇지. 김명수를 뭐 어쩌다 저쩌다 이런 얘기가 되게 많이 돌아요. 그건 아닌 것 같고 아닌 거. 예를 들면 이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판사에도 성향이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대개 판사들은 중도적 성향이래요. 직업의 특성상 그렇대. 근데 정치 판사가 일부 있는 것처럼 잘못 걸린 경우가 있어. 맞아. 성창호 같은. 음. 근데 이제 이 송익곤 판사에 대해서는 검찰 내부적으로도 고발까지 당한 뭐 이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저는 꼭 나쁜 쪽으로만 해석할 부분은 분명히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고요. 자, 그 이야기는 또 여기까지 좀 하고 또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자면 이 김용민 변호사가 민주당 입당했죠. 김남국 변호사랑 지금 함께 제 변호사인데 어, 당에 입당하면 어떡하나? 지금 김용민 변호사를 내가 왜 언급을 하냐면 김남국도 마찬가지긴 한데 김용민 변호사가 출마할 지역이 남양주 병입니다. 근데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사실상의 최민희 의원 대타, 최민희 의원도 좋게 생각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출마를 못하는 상황이잖아요. 3.1정 특사가 혹시나 있다면 가능하긴 한데. 근데 김용민 변호사가 제 지금 변호사잖아요. 음. 근데 이게 보통 사람이 아니더라고. 이 인품이 일단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뭐라 그러지? 굉장히 민주성이 처화되어 있는 사람이야. 그 다음에 개방성, 대화성 이런 게 있어서 굉장히 훌륭한 정치인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예, 굉장히 훌륭하신 저도 분이에요. 그분을 김용민 PD만큼 좋아합니다. 아, 그래요? 자, 근데 진짜로 내 이분 어. 인품에 어. 정말 반했는데요. 그리고 법 해석도요, 굉장히 서민적입니다. 굉장히 훌륭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김용민 변호사가 주광덕 잡으러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 참 이분이 저기였을걸요? 사법개혁 무슨 위원장이었었어요. 그 위원이었죠. 네, 이원이었고 법무부의 검찰개혁 이원이었었고 또 무슨 하여튼 좋은 일 많이 하셨습니다. 법무 검찰개혁위원회. 저기 아닌가요?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관련. 다 그렇게 맞아. 됐어요. 그것도 그러니까 그것도 가끔씩 이제 김용민 민주당 입당 그러니까 헐. 아, 그다음에 여러분들 김어준 총수를 그 어목한 시절에 지켰던 변호사입니다. 낙검수 대변인. 맞아요. 굉장히 훌륭하신 분. 또 김남국 변호사도 입당을 했다고 그러는데 다 열심히들 하셔가지고 좋은 결과 내기를 바라겠고요. 사실 이런 분들이 진짜 법조인 아니에요? 진짜 김웅은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이제 법안 통과되고 나서 지가 그랬던 말을 내가 곰곰이 다시 한번 봤거든. 정치에 진출하려고 그렇죠. 그 작업 했더만. 아유 씨. 근데 김웅이 왜 또 그쪽으로 갔을까요? 한국당으로. 쓰리 쿠션으로. 쓰리쿠션으로. 자유한국당 가고 싶은데 예. 일단 그러면 바로 자유한국당하고 검찰이 한편 먹잖아요. 예. 그러니까 바로 너무 속이 보여서 어차피 자유한국당이 될 몸 쓰리 쿠션으로 들어간다는 설이 가장. 김웅은 이름이 그렇네요. 지난번에 손석희랑 싸웠던 기자도 김웅이었는데. 그렇구나. 네. 알겠습니다. 그 이야기들 여기까지 하시겠습니다.